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효공왕편에 이어서 오늘은 신라 제54대 임금인 경명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대 신덕왕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라 917년에서 924년까지 약 8년간 왕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라는 멸망을 가속화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왕건이 후고구려의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은 계속 서쪽에서 대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야성이 무너지는 날엔 신라는 그야말로 경명왕의 시호처럼 볕경자 밝을 명장입니다. 볕이 밝다. 어디에? 경명왕의 용상에. 그리고 왕경인 경주 궁궐의 뜰에만 볕이 밝게 비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견훤이 대야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대야성이 어떤 곳이냐 하면 무열왕의 딸과 사위가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빼앗긴 신라는 등뼈의 한 조각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땅이 어떻게 신음을 하겠습니까마는 백성은 이미 도탄에 빠져 있고 임금의 말을 듣는 신하는 없고 서로 각자 도생하기 바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경명왕은 누구보다 현명하거나 누구보다 어리석지도 않은 그대로의 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괴담은 입소문을 타고 계속 흘러들고 있습니다. 사천왕 사이에 개의 그림이 난데없이 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룡사탑 그림자가 사지금모의 뜰에 열흘 동안 머무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다 끊어지고 벽화의 개 그림이 뜰로 뛰어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유언비어의 괴담은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어느 왕조가, 어느 정권이 힘을 잃게 되고 망할 징조가 보이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물론 새로운 세력, 힘이 있는 다시 대체할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그것이 퍼뜨려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있어 본 적도 없는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들이 실제처럼 들립니다. 자, 그것이 고스란히 망해가는 왕조의 대표인 임금이 져야 할,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걷잡을 수 없이 북쪽과 서쪽에서는 몰려들어오고 또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경명왕은 박씨입니다. 신덕왕, 아버지가 박씨고 물론 할아버지도 박씨겠죠.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신라가 초기에 박씨, 석씨로 이렇게 이어오다가 내무왕대부터는 김씨가 세습 왕조로서 전제군주적인 왕조의 성격을 계속 띠고 옵니다. 통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니까 역사서에 어느 한 줄 기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역성혁명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고 어쩌면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요. 자, 그러면 신라를 접수하고 다음 왕조를 이어가는 데가 어디죠? 고려입니다. 고려의 왕건을 위시하여 이렇게 고려의 광종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고려의 체제가 완비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전 왕조인 신라사를 어떻게 손을 좀 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씨로 내려오던 왕조가 뜬금없이 박씨라뇨. 자, 그래서 반란을 누가 하는가 하면 김현성이 반란을 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로 박씨 왕조가 사실이라면 김현성은 김씨를 대표하는 김씨의 왕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세력들에 의해서 반란이 생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명왕이 김씨라면 그것은 헤게모니 다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왜 신라 말기에 이 박씨성이 갑자기 이 왕조가 다시 생겨났는가? 그것은 왕건이 평화롭게 혁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6대 왕인 경순 왕이 신라 땅을 들고 이렇게 왕건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자신은 왕건이 내리는 그 경주를 관할할 수 있는 어떤 땅을 불화받게 됩니다. 자, 그걸로 본다면 평화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지만 신라 말기가 어쨌기에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죠. 그냥 김씨 세습 왕조가 계속됐다면 왕씨로 바뀌는 고려에 의해서는 역성혁명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통일된 국가의 백성들의 일괄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 무렵에 신라 안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났고 다시 마지막 왕이 김씨로 회복되었을 때 김씨가 신라를 김경순왕이 신라를 왕건에게 바침으로써 그에서 역성혁명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 한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일개서생의 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현성의 반란은 무난히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 지역에서 군웅할거 하던 호족의 대표이던 박윤웅이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주를 제외한 다른 호족들이 왕건의 세력에 의탁했기 때문에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내친 그럼 쉽게 아주 전쟁을 직접 사륙을 하지 않고 신라를 접수할 바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찌 보면 억울한 견훤은 군사를 몰고 말을 달려서 대야성을 함락하고 맙니다. 자, 피투성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훤은 나중에 다음 왕인 55대 왕인 경혜왕 부부를 이렇게 시해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군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후백제의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했더라면 과연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궁궐을 침입해서 거기에서 신라가 백제에 대해서 그랬듯이 후백제가 신라를 안가품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 장면일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경혜왕 부부의 말로로 봐서 어떤 인자한 임금 군주는 아닐 겁니다. 군주가 또 직접 그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하지만 그런 장례식에서 절차에서 왕건이 굉장히 평화롭고 품이 넓은 사람 인품임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신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수하는 데 지대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야금야금 먹혀 들어오는 와중에서도 이 경명왕은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 사냥 중에서도 매사냥을 주로 했는데 신라의 서학이라고 불리는 선도산 사냥을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를 잡으려고 날려보낸 매가 사라져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경명왕이 선도 성목께 빕니다. 성모님, 제 매를 돌려보내주신다면 성모님을 대왕에 봉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매가 경명왕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명왕은
성모를 대왕으로 봉했습니다. 자, 이 선도성모서라는 나중에 따로 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서정주 시인의 사서단장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4대 경명왕은 성시의 그런 논란과 함께 경주 배동, 지금은 배동이지만 옛날에는 배리였습니다. 배리 삼릉에 묻혀 있는데 제일 앞쪽에는 8대 임금인 아달라 이사금 능이고 중간은 아버지인 신덕 왕능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맨 서쪽에 경명왕의 무덤이 나란히 있습니다. 물론 도레솔과 함께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만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경애왕의 쓸쓸한 무덤이 있습니다. 또 신덕왕의 무덤은 도굴이 되어서 그 무덤이 과연 신덕왕의 무덤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 박씨 논쟁은 정사에서는 기록에서는 없지만 서장사학자들과 저도 그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편입니다. 자, 과연 김씨 세섭 왕조가 갑자기 말기에 박씨로 변했고 또 경명왕은 후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9명의 자식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막내는 관직을 맡지 않았고 8명의 자식들은 다 무슨 관직 이렇게 중요한 직에 맡아서 있었으나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이 경명왕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죠. 그 사람이 바로 경애왕이고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명왕편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